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러 자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치와 착취에서부터 질병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 자매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1850년대 미국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리와 크리스틴 맥코이는 1851년 7월 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화이트빌 근처의 한 플랜테이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인 제이콥과 모네미아 맥코이는 알렉산더 맥케이에게 노예로 있었고 가족은 그로부터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시기 자유는 10년 넘는 세월과 남북전쟁이라는 고통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합쳐서 17파운드나 나갔다고 전해지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샴 쌍둥이였으며 연골로 허리와 척추 아래쪽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주요 신체 부위만 공유했고 다른 부위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7명의 자녀, 5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던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과 달리 그들의 형제자매들 중에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신체 조건과 노예로 태어난 어려움이 더해져 맥코이 쌍둥이에게는 기구하고도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의 어린 시절은 혼란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의학적으로 이례적인 이 특별한 자매들의 탄생 소식이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19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샴 쌍둥이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한번 보기 위해 맥케이 농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맥케이는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에 짜증이 났고 그래서 쌍둥이들이 겨우 10개월 되었을 때 어머니 모네미아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존 씨 퍼비스에게 그들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1년 후 쌍둥이들은 다시 한번 팔렸고 이번에는 브라우어라는 남자에게 팔렸습니다. 브라우어는 조세피의 재정 지원을 받아 브라우어는 쌍둥이들을 위해 무려 $10,000, 오늘날로 치면 약 $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수익을 염두에 둔 브라우어는 이 아기 소녀들을 캐롤라이나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적 경이로 전시하기 시작했고 루이지애나,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여러 주를 돌며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1853년 10월 밀리와 크리스틴은 노스캐롤라이나 최초의 공식주 박람회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이 박람회에는 매일 약 5,000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소녀들은 즉시 성공했지만 일부는 그들의 상태가 조작됐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연을 위해 뉴올리언스에 머무는 동안 브라우어는 현지 의사들에게 그들을 진찰하게 했고 그들이 실제로 진짜 결합쌍둥이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시된 삶은 고달팠습니다. 소녀들은 종종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고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중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샴 쌍둥이 유아였던 그들은 동작이 맞지 않고 서툴러서 걷는 것이 힘들었고 그 결과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독특한 옆걸음을 개발했고 결국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매력적인 춤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착취로 점철된 삶 속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를 순회하던 중 브라우어는 쌍둥이에 대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45,000달러라는 금액이었는데 이는 원래 지불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이라기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브라우어는 사기를 당했고 밀리와 크리스틴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을 산 것으로 알려진 이가 그들을 훔쳤습니다. 쌍둥이는 1854년까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필라델피아의 한 박물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간 소유권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브라우어, 조지프 피 스미스, 그리고 쌍둥이를 싸게 판 것을 후회한 알렉산더 맥케이까지도 그들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들의 어머니 모네미아는 딸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보살핌 아래 돌아오도록 싸웠습니다. 그 일로 브라우어는 빈털터리가 되어 관여를 중단했습니다. 스미스는 쌍둥이의 법적 소유주로 등장했고 그들을 되찾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는 밀리와 크리스틴을 추적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편 그들을 납치한 자들은 북쪽으로 이동해 쌍둥이를 맨해튼에 있는 PT 바넘의 유명한 아메리칸 뮤지엄에 전시했습니다. 쌍둥이는 다음으로 캐나다의 모습을 드러낸 뒤 대서양을 건너 영국 리버풀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밀리와 크리스티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보내고 있었습니다. 1857년 힘겨운 3년에 걸친 수세 끝에 사설 탐정은 마침내 그들을 영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모네미아와 노예주 조지프 P. 스미스는 그들을 되찾기 위해 리버풀로 갔습니다. 마침내 버밍엄에서 이제 5살 반쯤 된 쌍둥이들은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그것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와 크리스티는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유괴범들의 소나기에서 보냈고 이익을 위해 호기심의 대상으로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시 일에 투입되어 이번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대중에게 다시 전시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밀리와 크리스틴의 삶은 성장하면서 펼쳐졌습니다. 이 시절 동안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1860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몇 주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했고 곧이어 밀리와 크리스틴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남부주들이 연이어 탈퇴했습니다. 1861년 상반기에 이르러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쯤 소녀들은 다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고 스미스 가족의 집에서 지내거나 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남부주들을 순회하며 지냈습니다. 남북전쟁의 혼란은 쌍둥이의 이동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교육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미스 가족은 노예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와 크리스틴을 비교적 잘 대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셉의 아내는 소녀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며 버블어기는 대담한 행동도 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여러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노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았는데 이것이 훗날 그들의 경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조지프 스미스는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고 30명 이상의 노예를 포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망했지만 밀리와 크리스틴은 여전히 스미스 가문에서 노예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남부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침내 노예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10대가 되면서 밀리와 크리스틴은 다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서커스 또는 당시 괴짜쇼라 불린 것들이 절정이던 시대였습니다. PT 바넘과 같은 쇼맨들은 거인, 난쟁이, 수염난 여성, 추가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 등 다양한 의학적 특이점을 가진 이들을 모아 공연단을 운영하곤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없던 시절,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동정보다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서커스나 지역 박람회가 마을에 올 때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전국을 돌며 공연했고 이런 쇼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샴쌍둥이라고도 불리는 결합쌍둥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용어는 시암, 즉 현재의 태국에서 태어난 유명한 결합쌍둥이 창과 앵벙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때때로 밀리와 크리스틴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 신체에 노출 없이 결합 쌍둥이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투어를 하면서 때로는 바넘쇼와 함께, 때로는 다른 매니저들과 함께 활동하며 자신의 일들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심지어 그 위치에 적응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1860년대 말 그들은 자서전을 집필했으며 그 안에서 신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동의했다라는 좌우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특이한 의학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유럽으로 돌아갔고 당시 많은 인기 있는 서커스 공연자들처럼 빅토리아 여왕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연에서 하이라이트는 자매가 함께 노래하거나 번갈아가며 부르는 듀엣 무대였습니다. 크리스틴이 한 소절을 부르면 밀리가 후렴을 부르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곡들 중 다수가
이후 그들의 삶과 경력을 다룬 소책자에 수록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시기 밀리와 크리스틴에 대한 많은 묘사가 쓰였습니다. 이 글들에서 사용된 언어는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의 작품은 밀리 크리스틴의 전기적 스케치 캐롤라이나 쌍둥이 두 머리의 나이팅게일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은 쌍둥이를 기이한 생명체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녀를 단수형 소녀로 부릅니다. 마치 샴 쌍둥이가 두 명의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1871년 리버풀에 도착한 소녀들을 알리는 또 다른 불행한 광고에서는 그들을 배로 도착한 화물로 표현하며 툴시의 말에 따르면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화물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보도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다른 정신을 가진 젊은 숙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분리된 머리를 가진. 며칠 전 워싱턴 호텔에서 그녀를 본 모든 지식인들은 두뇌 모두에서 두드러지는 놀라운 지능을 지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머리가 동시에 서로 다른 주제로 두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지만 그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언어로 된 가장 아름다운 이중창중 일부는 높은 소프라노와 맑은 콘트랄토가 불렀습니다. 두 개의 머리에서 음이 나왔지만 단 하나의 몸통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꽤 어리석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시내티 인콰이어러는 두 머리 소녀가 훌륭한 배심원이 될 거라며 농담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발언들은 조롱하는 듯 했지만 그들이 얻은 엄청난 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단순한 조롱거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악명을 특별한 무언가로 바꿔놓았을까요? 밀리와 크리스틴은 그들을 프릭쇼의 일부로 취급한 세상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그들의 현실의 일부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의 반엄과 다른 서커스단에서 일했던 밀리와 크리스틴 같은 공연자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미국 전역의 축제를 순회하며 연간 약 25,000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열리는 더 큰 쇼나 유럽으로의 여행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870년대에는 금액이 엄청난 돈이었고 특히 미국에서 1873년부터 1879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장기불황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 능력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평생을 특징지었던 불리함을 뒤집어 오히려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1870년대에 이들은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태어나던 맥케이 농장을 구입해 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후, 그들은 직접 농장을 소유하고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14개 방의 큰 집을 지었습니다. 20대가 되었을 때 밀리와 크리스틴은 부분적으로 은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서커스 공연자들처럼 밀리와 크리스틴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성공적인 투어를 통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종종 가사 도우미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밀리와 크리스틴은 한두 시즌 투어로 돌아가 억눌린 수요를 충족시키며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871년에 밀리와 크리스틴 자매가 유럽 투어를 떠나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를 방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공연에서 받은 보수는 밀리와 크리스틴이 유럽 왕실에 출연할 때 유럽의 군주들과 귀족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종종 보충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밀리와 크리스틴 자매는 여러 미국의 의료기관과 대학에서 신체 검사를 위해 출연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착취적이고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샴쌍둥이 현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고 의사들은 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1880년대부터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30대가 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농장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조용히 지역사회를 도왔으며 흑인 소녀들을 위한 지역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고 캐롤라이나의 여러 대학을 후원했으며 종종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신체 부위와 장기를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은 샴 쌍둥이 치고는 상당히 오랜 삶을 살았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의 경우 그들은 60대 초반까지 살았고 사망 원인은 샴 쌍둥이로서의 합병증이 아니라 당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던 결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리는 1912년 10월 8일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약 12시간 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매우 슬픈 결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60여 년 전에 태어난 트와이트빌의 묘지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영혼, 하나로 뛰는 두 개의 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상당한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의 이야기는 최근 여러 전기에서 다루어지며 이전에 잊혀졌던 그들의 이야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캐나다로 넘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건이 5자매를 전 세계적인 화제로 만든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디용 오쌍둥이 자매는 1934년 5월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캘린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올리바 에두아르 디용과 엘제 디용은 프랑스계 캐나다인 부부로 5자매에게 아네트, 세실, 에밀리, 마리, 이본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엘제 디용의 임신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산모가 5쌍둥이를 임신하면 임신 중 언제든 초음파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특히 캐나다 시골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제는 나중에 임신 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6번째,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제는 나중에 임신 첫 3분기의 말에 심한 경련을 겪었고 비정상적인 물체를 배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매우 미성숙한 6번째 태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명의 디용 자매는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다태아 출산, 특히 5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당히 저체중이었고 생존을 위해 첫 며칠과 몇 주 동안 많은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이는 그들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무사히 넘긴 최초의 오둥이 자매가 되게 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에디용 오둥이 자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오둥이와 다태아 현상을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둥이는 약 250번의 임신 중 1번꼴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새 쌍둥이는 1만 번의 임신 중 1번꼴로 발생하며 네 쌍둥이는 70만 번의 임신 중 1번꼴로만 발생합니다. 5쌍둥이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무려 5,500만 번의 임신 중 1번꼴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디용 오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5명 모두가 생후 첫 몇 주를 살아남았을 때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적 위험도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합병증은 아이들이 조산하거나 너무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태 임신에서는 사산이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학적 위험은 출생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다태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초기 성인기에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용 오둥이가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인 1930년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난 지니언 4쌍둥이 모두가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뇌성마비 역시 다태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의학혁명 이전에는 쌍둥이와 새쌍둥이의 생존율이 낮았고 4쌍둥이나 5쌍둥이의 생존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출생과 유아기, 그리고 어린 시절까지 모두 생존한 최초에 기록된 4쌍둥이는 1880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게리 4쌍둥이였습니다. 디용 오둥이는 5쌍둥이가 생존한 최초에 기록된 사례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대중의 이목을 끌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디용 5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캐나다와 미국에서 언론의 관심을 즉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곧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딸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버지 올리버는 1933년과 1934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진보의 세기 국제 박람회 주최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박람회는 시카고가 도시가 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국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주최자들은 이제 디용 오둥이 자매를 박람회의 일부로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올리바 디용은 성공적인 임신을 감독했던 의사 앨런 로이드 포 박사의 조언에 따라 박람회 주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바와 엘지르는 곧 마음을 바꿨고 올리바는 엘지르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박람회 주최자들은 이에 반대했고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리바는 5 소녀를 박람회 주최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적십자사에 양육권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엘지르는 또한 5 쌍둥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여전히 시카고로 보내져 잠시 전시되었습니다. 이 일 직후 캐나다 정부는 디용 5 쌍둥이 법을 통과시켜 5 소녀를 캐나다 국가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올리바 디용은 닥터 드포와 캐나다 복지부 장관 데이비드 크로우를 포함한 위원회의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적 없었고 1930년대 중반에 소녀들은 사실상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디용 오둥이들을 생물학적 가족과 분리한 공식적인 이유는 그들이 잘 자라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리바와 엘제 디용 부부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캐나다 정부와 5 소녀를 돌보도록 임명된 개인의 태도는 매우 착취적이었습니다. 다포 박사의 이름을 딴 다포병원 또는 유아원이 이 5 소녀가 자라도록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실상 테마파크와 다름없었습니다. 소녀들은 많은 직원들에 둘러싸여 이곳에서 살았고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1936년 병원이 이런 관람을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방문객들은 디용 오둥이 자매를 가장 먼저 보기 위해 정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소녀들이 유리 칸막이 뒤에서 관찰을 받는 관람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년간 약 300만 명 이디용 오둥이 자매를 보기 위해 방문했고 하루 최대 6천 명이 줄을 서서 관람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에게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 입장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 결과 퀸트랜드로 알려진 이곳은 결국 입점료만으로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성기 때 퀸트랜드는 북미에서 관광지로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1863년 미국 남북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게티스버그 전장 같은 곳들에 의해서만 방문객 수가 앞섰습니다. 게다가 다포 박사 같은 개인들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한 명이 되었고 콜게이트, 퀘이커, 알츠, 라이솔 같은 의료 및 식품 제품을 홍보하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점점 성장하는 매체인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올리버 디온도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선의의 발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소녀들의 부모 역시 캐나다 정부와 다포 박사처럼 금전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바와 엘자 디용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고 1940년대 초 대대적인 압박운동이 벌어진 끝에 1942년 소녀들의 양육권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1930년대 캐나다 정부가 5 쌍둥이의 양육권을 가졌을 때 그들을 위해 큰 신탁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신탁기금은 퀸트랜드와 기타 활동, 특히 1936년부터 1938년 사이 소녀들이 여러 영화에 출연하면서 받은 로열티 덕분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신탁기금의 돈으로 디용 가족을 위해 20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이 지어졌고 그들은 1943년에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빅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 집에서의 가족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다섯 쌍둥이에게는 다른 형제자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926년부터 1933년 사이에 태어난 5명의 형제자매들과 1936년부터 1946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남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쌍둥이가 가족과 거의 10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그들과 다른 디옹 가족들 사이에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사실상 소녀들의 신탁기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40년대 중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올리버 디온, 즉 그들의 아버지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섯 자매는 18세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 부모를 탓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캐나다 정부의 강압적인 행동과 다섯 쌍둥이에 대한 명백한 착취 때문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섯 자매는 이후 올리바와 엘제 디옹과 제한적인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직후 5명은 4명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성인이 되자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퀘벡의 생아가트 드몽 수녀원에서의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견습 수녀로서 에밀리는 주로 발작을 동반한 일련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1954년 8월 6일 그중 한 번의 발작이 너무 심해서 에밀리는 그 과정에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이는 겨우 20세였습니다. 다섯 자매 중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자매는 마리였습니다. 1970년 2월 27일 오쌍둥이가 35세였을 때 마리는 뇌에 혈전이 생겨 몬트리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본, 세실, 아네트는 며칠 동안 마리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아파트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본, 세실, 아네트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본은 이후 간호사, 조각가, 사서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네트는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었고 세실도 결혼해서 쌍둥이를 포함해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네트와 세실 두 사람 모두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디온 자매들은 서로를 제외하고는 신뢰 문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혼 후 세 사람은 1990년대에 몬트리올의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웠고 1998년 온타리오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전해 그들은 살아남은 최초의 7쌍둥이의 부모인 케니와 바비 맥코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맥코이 부부에게 언론의 감시와 개입이 자신들과 7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본은 2001년 6월 23일 몬트리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67세였으며 사망하기 며칠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네트와 세실 모두 현재까지 생존해 있으며 2021년 5월 말 87번째 생일을 맞아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매들의 유산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들은 영화, TV 프로그램, 책, 심지어 쓰리 스투지스 스케치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작품들은 자매들이 한창 유명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2018년에는 오둥이의 탄생이 캐나다에서 공식적인 국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온 자매들은 어린 시절 그들을 돌봐야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상 학대와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유산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영국 상류사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왕족의 혈통도 두 자매를 배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네리사와 캐서린 보우즈라이언 자매와 그들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우즈라이언 가문이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은 18세기 중반에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존 보우즈, 스코틀랜드 귀족 계급의 스트레스모어와 키몬의 제구대 백작 이자 클랜의 수장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의회의 법령에 의해 새로운 귀족 성씨인 보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가문은
궁극적으로 14세기로 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존 라이언 글래미스의 영주가 스코틀랜드의 재무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기원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 보울스 라이언 가문의 수장은 클로드 보울스 라이언으로 그는 스트레스모어 앤드 킹온의 제14대 백작이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존은 1886년에 태어났으며 메리사와 캐서린의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국 귀족 계급에서 가장 높은 신분 중 한 명인 제14대 백작의 손주들이었습니다. 보스 라이언 가문의 명성 때문에 존은 제21대 클린턴 남작의 막내딸 페넬라 헵번 스튜어트 포브스 트레퓨시스와 결혼했습니다. 존 보스 라이언과 페넬라의 결혼은 곧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패트리샤라는 딸이 1916년 7월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딸 앤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건강했고 이후 비교적 길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1923년에 태어난 다이애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존과 페넬라의 다른 두 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919년 2월 18일에 태어난 나리사와 5딸 중 막내로 1926년 7월 4일에 태어난 캐서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리사와 캐서린 두 사람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로 그들은 전응아로 분류되었으며 그들이 앓고 있던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20세기 초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근친혼과 사촌과 육촌 간의 결혼으로 인해 대륙의 많은 왕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질병과 정신적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나리사와 캐서린 보우스 라이언의 경우 그 정도가 어떠했든 간에 그들은 결코 제대로 말하거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러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거의 없던 시기에 일어났으며 정신적 장애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 낙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당시 각각 22살과 15살이었던 나리사와 캐서린은 가족에 의해 서리의 로열 엘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1855년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소로 문을 열었지만 20세기 중반에는 중증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족은 두 소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대체로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어머니 페넬라를 비롯해 다른 친척들도 자매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존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30년에 44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일찍 사망했습니다. Perhaps the major unexplained aspect. 이 모든 이유로 가족은 나리사가 이미 20대 초반이었던 1941년까지 기다렸다가 자매들을 시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나리사와 캐서린이 겪은 고통스러운 처지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까지 보우스 라이언 가문과 영국 왕실 사이에 형성된 인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대중의 큰 관심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23년 4월 26일 나리사가 겨우 4살이었고 캐서린이 태어나기 3해 전이었던 그때 그들의 아버지 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은 영국 국왕 조지 5세의 차남인 요크 공작 엘버트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1923년부터 보우스 라이언 가문은 결혼을 통해 영국 왕실과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영국 왕실과의 인연은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조지 5세 국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에버트는 영국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1936년 1월 국왕이 서거하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뒤를 이어 에드워드 8세 국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국왕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두 번 이혼한 미국인 월리스 심프슨과 결혼하려는 의지가 영국 정치계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에드워드 8세는 왕위에서 물러났고 요크 공작이 조지 6세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나리사와 캐서린의 고모인 엘리자베스 보우슬라이언이 영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1926년 4월 캐서린 보우슬라이언이 태어나기 몇 주 전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엘리자베스라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미래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였으며 나리사와 캐서린의 사촌이었습니다. 세 젊은 여성 모두 같은 조부모, 즉 클로드 보우슬라이언, 스트레스모어와 킹온의 14대 백작과 세실리아 보우슬라이언, 결혼 전 성은 카벤디시 벤팅크를 들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리사와 캐서린은 왕립 얼스우드 병원에서 계속 생활했으며 대가족에게 거의 무시당한 채 지냈습니다. 서리의 병원에 입원한 지 10여 년이 조금 지난 후 그들의 고모부인 조지 6세 국왕이 줄담배우로 인한 가족 내 건강 문제로 조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나리사와 캐서린의 사촌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했고 이후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국제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나리사와 캐서린을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은 1963년 버크스 피어리지 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버크스 피어리지는 매년 발행되는 족보 연구서로 영국과 아일랜드 귀족의 모든 구성원, 그들의 조상과 현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왕실의 확장된 가족, 공작, 백작, 준남작, 남작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한 귀족 가문도 포함됩니다. 이 책은 1826년 아일랜드의 족보학자 존 버크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귀족 명부는 매년 발행되었고 영국과 아일랜드 귀족들은 자신의 가문 족보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양식을 받았습니다. 1963년 보우스라이언 가문이 양식을 받았을 때 나리사와 캐서린의 어머니 페넬라가 그것을 작성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점은 페넬라가 나리사를 1940년에 사망한 것으로 캐서린을 최근인 1961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딸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얼스우드 병원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두 딸이 이미 사망했다고 정말로 오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두 달의 병원 생활비로 매년 125파운드를 얼스우드에 지불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1986년에 두 소녀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상언을 해명하기 위해 페넬라의 조카는 그 사이에 사망한 자신의 이모가 다소 모호한 성격의 사람이었으며 버크 귀족 연감과 같은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페넬라는 두 딸이 사망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공했으며 가족이 그들을 얼스우드에 보낸 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숨기려 했습니다. 나리사와 캐서린은 이후 수십 년간 얼스우드에 살았습니다. 결국 나리사는 1986년에 그곳에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처음 병원에 입원한 지 45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직계 가족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가족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직원들만이 유일한 조문객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997년 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얼스우드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폐쇄에 앞서 캐서린은 수년간 같은 유전병으로 인해 얼스우드에 보내졌던 여러 사촌들과 함께 서리 근처의 케윈 하우스라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01년에 그곳마저 문을 닫자 캐서린은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2014년 2월 9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리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다양한 요양시설에서 보낸 후에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과 나리사 모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장애는 심각했습니다. 나리사와 캐서린의 이야기는 1986년 나리사가 사망한 후 상당한 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왕의 사촌들이 세상에 숨겨지고 사실상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영국의 더선 신문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그들의 어머니 페넬라가
딸들이 이미 여러 해 전에 사망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보스라이언 부부가 두 자녀를 병원에 맡긴 뒤 사실상 그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매들이 이미 여러 해 전에 사망했다고 가정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나리사 사망의 세부 사항과 그녀의 장례식에 가족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으로도 레드스톤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무덤은 플라스틱 태그와 일련 번호 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나리사의 두 조카 딸과 조카가 무덤 위에 묘비를 세우도록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채널4에서 여왕의 숨겨진 사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자매들이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편집 방향을 취했으며 반면에 더 넓은 보스라이언 가족은 존경과 사치 속에서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크게 화나게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리사와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1941년에 두 자매를 얼스우드에 보내기로 한 결정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나리사와 캐서린의 이야기가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에 등장했으며 시즌4의 7번째 에피소드인 세습의 원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하퍼스 바자와 에스콰이어 같은 주요 매체들이 다시 한번 보스라이언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자매들을 둘러싼 논란이 분명히 보스라이언 가문의 냉담한 행동을 시사하긴 하지만 나리사와 캐서린의 이야기는 영국처럼 계몽된 사회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증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영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영국에서 이어집니다. 병이 서서히 두 연약한 귀족 자매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제클린 메리 알바 몬테규와 레이디 앨리스 엘리너 루이사 몬테규는 둘 다 1879년 1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조지 몬테규, 맨더빌 자작과 콘수엘로 몬테규 이스나가르의 둘째와 셋째 자녀였습니다. 쌍둥이에게는 오빠 윌리엄이 있었으며 그는 나중에 맨체스터의 9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고귀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지는 맨체스터의 7대 공작의 아들이었으며 딸들이 겨우 10살이던 1890년에 결국 제8대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역시 매우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 안토니오 모데스토 이스나가르로 오랜 세대에 걸쳐 쿠바 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해온 부유한 쿠바인 가문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제국이 붕괴하면서 그들은 사업과 정치적 관심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콘수엘로는 이후 흔히 달러 프린세스 또는 달러 상속녀라고 불리는 이들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미국 사업가들의 딸들이 영국의 유력 귀족 가문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가문은 영국 귀족들과의 인연을 맺어 사회적 지위를 높였고 영국 귀족들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쌓인 빚으로 많은 공작, 백작, 그리고 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클린 메리와 앨리스 엘리너, 즉 가족들이 부르던 메이와 넬은 쿠박의 미국인 어머니와 영국 귀족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와 넬의 어린 시절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귀족 자녀치고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들은 몬테규 가문의 영국 소유지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런던과 케임브리지셔의 킴볼턴 성에서 번갈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골 저택은 몬테규 가문의 본거지이자 성이었으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가 헨리 8세와 이혼한 후 마지막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4살 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인 77대 맨체스터 공작이 아들과 가족을 아일랜드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스터 남부 아마주에 위치한 탄트리지 성형지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무모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술, 도박,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인해 콘수엘로가 결혼할 때 가져온 600만 달러의 지참금 대부분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써버린 이 돈은 오늘날 가치로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두 소녀가 몬테규와 같은 가문이 로마 가톨릭의 아일랜드 인구를 대체한 외부의 지배자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사이의 어긋난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890년, 쌍대 90년 자매의 상황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은 완전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킴볼턴에서 맨체스터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지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상할 정도로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킴박 부인은 런던을 오가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셨으며, 메이와 넬은 점점 더 유모, 가정교사, 그리고 다른 가사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넬이 당시에는 폐병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우리가 결핵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백색의 죽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 세계에서 결핵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를 대신해 그 시대에 암이 든 걸까요? 이 질병은 호흡기 질환으로 처음에는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호흡기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근육과 신체가 소모되어 점점 야위게 되는데, 그래서 소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몸이 천천히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넬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무렵,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조기 사망의 거의 25%가 결핵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폐에 활동성 결핵이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말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메이 역시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는 언니에게서 결핵을 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넬과 메이는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오는 만성 기침,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핵은 다른 장기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1894년 11월에 1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거의 동시대인인 셰인 레슬리 경의 말을 빌리자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두 소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16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1895년 3월 15일, 메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결핵 환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말라리아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의심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가족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항공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기후 환경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던 시대에는 북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로 여행을 가면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이 다소 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핵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메이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인 알바 스미스 밴더빌트 사이에 다소간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메이가 사망했을 당시 알바의 남편 윌리엄 밴더빌트는 몬테규 가족과 함께 지중해에 있었고 메이의 시신을 자신의 요트로 영국으로 운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알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불륜 관계였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콘수엘라의 비극에 더해졌습니다. 그때쯤 넬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메이의 죽음과 장례식 이후에도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898년 겨울, 그녀는 19번째 생일 직전에 런던과 미국 양쪽에서 사격에 데뷔했습니다. 그해 11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신문들은 그녀를 지난 런던 시즌의 미녀들 중 가장 찬사를 받는 인물로,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넬의 상류사회 진출과 젊은 여성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뉴욕과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친 후 넬과 그녀의 어머니는 수세기 동안 치유의 온천수로 유명했던 스위스의 생모리츠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1898년 말에 이곳에 도착했고 넬은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넬의 불운한 건강 상태와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함께 언급하며 그녀의 반짝이는 금갈색 머리카락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 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넬의 어머니는 많은 의사들을 고용해 그녀를 돌보게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넬에게 휴식을 권했고 건조한 기후에 머물며 영국의 습한 환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00년이 시작될 무렵 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죽기 몇 달 전,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머물고 있던 알프스 휴양지로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넬은 1900년 1월 10일 겨우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런던의 더 타임즈 같은 언론에서 다음 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그녀의 삶과 죽음이 곧 보도되었습니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의 관련 구절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 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앨리스 몬테규가 다보스 플라츠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진이나 그림을 화보 잡지에서 자주 보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너무 익숙해져서 항상 일종의 개인적인 친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앨리스는 정말로 오랜만에 런던이 본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통적인 부테디 디아블의 매력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2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표정의 다정함과 성품의 상냥함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막 봄을 맞이했을 때 벌써 차가운 무덤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픕니다. 한쪽은 맨체스터 공작 부인 콘수엘라의 딸이었고 다른 한쪽은 데번셔 공작 부인의 소녀였으며 두 가문 모두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디 앨리스의 죽음은 많은 귀족 가문들을 슬픔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사인은 결핵이었는데 이는 영국인들에게 악명 높은 병으로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레이디 제클린도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넬의 장례식은 1월 15일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왕실 관계자와 직원들을 포함해 빅토리아 시대 말기의 주요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넬의 유해는 킴볼턴 성으로 옮겨져 그녀의 쌍둥이 자매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넬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어머니는 너무 짧았던 두 딸의 삶을 영원히 기릴 수 있는 기념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를 고용해 기념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날 티파니 회사는 주얼리로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창립자인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는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킴볼턴 성 부지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공작구이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에게 두 소녀의 모습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메이가 사망하기 직전 두 소녀가 10대 초반이었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이미지는 여전히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주요 창문 중 하나를 장식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소녀를 기리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두 소녀가 15년이나 20년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1890년대에는 결핵균이 자주 전염되던 우유와 기타 물질을 저온 살균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병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면역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 넬이 사망한 지 불과 6년 후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백신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지만 이 질병에 대한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여전히 이 박테리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6세기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디치 가문의 소녀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코시모 대 메디치와 그가 속한 악명 높은 가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9년 6월 피렌체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무젤로 계곡의 시골 가문 땅에서 자란 코시모는 최근에야 다시 권력을 되찾은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494년에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으며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막대한 부와 후원 그리고 은행 제국을 통해 사실상 배후에서 공화국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1510년대 초 이탈리아 전쟁의 정치적 변화와 전환 속에서 그들은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1530년에 절정에 달했는데 그때 코시모의 사촌인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가 피렌체의 첫 번째 공식 공작으로 임명되면서 옛 공화국이 세습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반개 출신이었던 코시모는 시골에서 조용하지만 안락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537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사촌 알레산드로가 암살당했고 어린 코시모는 겨우 17살의 나이로 피렌체의 새로운 공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코시모는 강력한 통치자로 입증되었고 1569년에 더 명예로운 토스카나 대공의 칭호를 받으면서 메디치 가문이 부유한 시민에서 유럽의 군주로 성장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였습니다. 1522년 스페인 살라만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귀족인 페드로 알바레스 데 톨레도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통치하에 있던 나폴리와 남부 이탈리아의 나머지 지역에 스페인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539년에 17세의 나이로 코시모와 결혼하여 스페인과 메디치 가문 사이에 외교적, 군사적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곧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딸들은 대부분 짧은 생을 살게 됩니다. 엘레오노라와 코시모는 결국 11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 숫자는 근세 왕조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결합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기의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가문을 잇기 위한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코시모와 엘레오노라는 이 책임을 특히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시모의 전임자인 알레산드로 공작은 적법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아 그의 메디치 가문 분파가 단절되었고 공작의 치모가 예상치 못하게 코시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레오노라와 코시모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자녀 중 7명은 아들이었고 4명은 딸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운명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아들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피에트로와 안토니오는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장남 프란체스코는 1541년에 태어나 1574년에 아버지 코시모를 이어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둘째인 조반니는 1562년에 겨우 19세의 나이로 말라리아로 사망했지만 그 전에 이미 피사 대주교와 교회의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가르시아도 10대의 나이에 형과 마찬가지로 말라리아로 몇 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은 아들은 페르디난도와 피에트로였습니다. 페르디난도는 1587년에 형의 뒤를 이어 대공이 되었고 피에트로는 곧 알게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코시모는 엘레오노라와 결혼하기 전 그리고 피렌체 공작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 비아데 메디치는 1536년경 피렌체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졌고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생아였지만 코시모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메디치 가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1539년에 엘레오노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비아는 엘레오노라의 의붓딸이었지만
엘레오노라는 여전히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비아는 가족의 영지인 빌라 디 카스텔로에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인 마리아 살비아티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아는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의 사생아 딸인 줄리아 데 메디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비아와 나이가 비슷했고 마찬가지로 코시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보호받는 가정에서 두 소녀는 지배 왕조의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교육과 교양을 받았습니다. 비아는 또한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도 유명해졌으며 카스텔로의 조용한 정원 속에서 빛나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코시모는 비아를 매우 사랑했고 자신의 첫 2명의 적자 자녀가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비아가 가장 사랑하는 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비아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회복하지 못하고 1542년 3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6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메디치 가문에서 깊이 애도되었고 그녀는 산 로렌초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지하 묘지에 명예롭게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코시모는 궁정화가 아녀로 브론지노에게 사후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슴 시리도록 애틋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브론지노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여깁니다. 코시모와 엘레오노라의 딸 중 한 명은 매우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 딸은 안나 데 메디치오, 코시모와 엘레오노라의 10번째 자녀이자 2번째로 어렸습니다. 안나는 1553년 3월 19일에 태어나 5달도 채 되지 않은 8월 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는 유아와 아동 사망률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 어린이의 35%가 10대 초반에 이르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같은 질병이나 영아 생존과 관련된 수많은 다른 합병증들로 인해 그랬습니다. 안나는 그런 희생자 중 한 명이었고 그녀의 많은 형제 자매들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다른 비극적인 메디치 가문의 소녀들은 안나와 베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3명 중 마지는 마리아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코시모와 엘레오노라의 11명의 자녀 중 첫째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결혼한 지 1년 후인 1540년 4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라면서 거의 매년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피렌체의 빌라 메디치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유아실에 합류했습니다. 유아실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 중 하나는 궁정 어리건대 모르간티였는데 그는 항상 부엉이를 곁에 두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코시모와 엘레오노라는 모든 기록에 따르면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양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초기 근대 유럽의 모든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왕실 아기들은 별도의 가정에서 자라 부모를 거의 보지도 못했습니다. 애정이 많았던 코시모와 엘레오노라도 자녀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쟁에 휘말린 이탈리아에서 유리한 동맹을 맺는 것은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피렌체 너머로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왕조 동맹 전통에 따라 5살의 마리아 초상화가 의뢰되었습니다. 사진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이러한 초상화들은 먼 궁정에 자신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 중 하나는 파리로 보내져 프랑스의 미래의 왕 앙리 2세의 아내이자 그녀의 사촌인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제스처는 마리아가 겨우 5살임에도 이미 프랑스와의 결혼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1년 후에는 다른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궁정의 작가들은 그녀의 지성을 언급하며 마리아가 동생들에게 수학과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가 10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코시모는 에르코, 2세 데스테, 페라라, 마르데나, 레조의 공작과 혼인동맹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마리아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알폰소와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마리아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아마도 말라리아였던 것으로 보이며 1557년 11월 19일 겨우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즉시 추문이 피렌체 전역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코시모 자신이
마리아가 젊은 귀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휩싸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코시모가 자녀들을 아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확실히 궁정 내의 헛소문에 불과했습니다. 1557년 말 마리아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것이 메디치 가문과 에스테 가문 사이의 혼인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알폰소의 예비 신부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는 마리아의 여동생인 루크레치아와 결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1545년 2월 14일 피렌체에서 코시모와 엘레오노라의 5번째 자녀이자 3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둘째 딸 이사벨라는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악명 높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루크레치아는 피렌체의 메디치 궁정에서 늘어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으며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557년 말 언니 마리아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갑자기 끝나게 되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그때 겨우 12살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에르콜레 공작과 새로운 정치적 거래를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마리아의 자리를 대신해 알폰소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루크레치아에게 제안된 첫 번째 혼인도 아니었습니다. 1552년 그녀가 겨우 7살이었을 때부터 이미 파비오 델 몬테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파비오 델 몬테는 1550년부터 1555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 율리우스 3세의 조카였습니다. 1555년 교황의 죽음으로 델몬테 가문과의 혼인 동맹은 무산되었고 루크레치아는 1558년 7월 3일 겨우 13살의 나이에 피렌체에서 알폰소 데스테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새 남편은 24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혼식 후 알폰소는 페라라에 있는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갔고 어린 루크레치아는 피렌체에 남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프랑스로 떠나 페라라의 입장을 카토 캄브레지 조약에서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1559년 조약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두고 수십 년간 이어진 투쟁을 마침내 끝냈습니다. 한편 루크레치아는 이름뿐인 결혼 상태로 남겨졌고 사실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코시모는 페라라의 에리콜레 공작과 자신의 새 사위에게 편지를 보내 루크레치아가 언제 남편이 있는 새 도시로 합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편지들이 답장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페라라에서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르콜레 공작은 심각한 병에 걸려 1559년 10월에 사망했고 알폰소가 알폰소 2세 공작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루크레치아는 마침내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59년 늦가을 겨우 14살이었던 루크레치아는 페라라, 모데나, 그리고 레조의 새로운 공작 부인으로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론지노가 그녀의 유명한 매너리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브론지노의 초상화에서 루크레치아는 거의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게 보이는데 이는 근세 유럽 귀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허약한 건강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1560년경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페라라에 도착한 후 그녀는 공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561년 이되자 그녀는 반복되는 열병에 시달렸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코시모는 자신의 의사들을 보내 그녀를 치료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건강 악화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간헐적인 고열, 코피, 심한 기침, 그리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에스테 궁정에서는 독살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일축합니다. 증거는 오히려 폐결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61년 4월 21일 루크레치아는 겨우 16세의 나이로 페라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에스테 가문의 영묘에 안장되었습니다. 1561년 루크레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코시모의 딸들 중에는 이사벨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이사벨라는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1542년 8월 31일에 태어난 이사벨라는 미래의 브라치아노 공작인 파올로 조르다노 오르시니와의 결혼이 1553년에 정해졌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오르시니 가문은 로마시에서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로마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으며
궁극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이 교황이 되었고 그들은 로마와 이탈리아 중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1558년 이사벨라가 파울로 조르다노와 결혼했을 때 이는 메디치 가문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혼이었습니다. 이사벨라의 결혼은 처음부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낭비벽이 심한 플레이보이였고 코시모 공작은 파울로가 돈을 받자마자 탕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 결혼 후에도 딸과 그녀의 막대한 지참금을 피렌체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로마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1560년대 연이은 유산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야 그녀는 마침내 2명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571년에 프란체스카라는 딸에 그 다음 해에는 비르지니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프란체스카와 비르지니오는 17세기까지 오래 살았고 이사벨라가 더 오래 살았다면 많은 손주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시모 1세 대공은 많은 가슴 아픈 상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사벨라가 그의 유일한 생존딸이었지만 그는 1553년에 자신의 보호 아래 태어난 어린 여자 피후견인 엘레오노라 디 가르지아 디 톨레도도 두고 있었습니다. 엘레오노라는 사실상 그의 혼인으로 맺어진 조카였습니다. 엘레오노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도 자주 집에 없었습니다. 엘레오노라의 고모인 톨레도의 엘레오노라, 즉 코시모의 아내가 그녀를 데려와 메디치 궁정에서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나 1562년에 비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코시모의 아내 엘레오노라는 두 아들 조반니와 가르시아와 함께 40살의 나이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실로 어린 엘레오노라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고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피렌체 궁정에서 여전히 따뜻한 환대와 총애를 받았습니다. 1571년 4월 코시모는 자신의 아들 피에트로와 엘레오노라의 결혼을 주선하여 엘레오노라는 그의 피후견인이자 미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촌지간으로 함께 자라왔으며 코시모는 그들의 친밀함과 같은 환경에서의 성장 경험이 조화로운 결혼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그는 심각하게 잘못 판단했습니다. 엘레오노라 디톨레도가 사망한 후 코시모는 엘레오노레 델라 알비치가는 정부를 두었고 그녀와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명은 세례를 받기 전에 사망한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조반니라는 아들로 코시모는 나중에 그를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반니는 이후 메디치 가문에서 존경받는 군사 지휘관이자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코시모는 이후 카밀라 마르텔리와 관계를 맺었고 1568년에 그들의 딸 비르지니아가 태어났습니다. 1586년 비르지니아는 모데나와 레조의 공작인 체사레 데스테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6 아들과 4딸,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르지니아는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해 신부는 그녀가 악마에게 사로잡혔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퇴마하려는 시도들은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말년에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615년 1월 15일 46세의 나이로 모데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적인 몰락에도 불구하고 비르지니아는 코시모의 딸들 중 유일하게 40세를 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코시모 자신은 이미 1574년 4월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계승은 곧 그의 딸 이사벨라와 그의 피후견인 엘레오노레 디 가르지아 디 톨레도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1576년 이사벨라와 엘레오노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 사이에서 의심되는 불륜에 대해 잔혹한 보복 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여기엔 이사벨라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동생 피에트로도 있었습니다. 피에트로는 어린 시절부터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정하다고 알려진 불안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폭력적이었고 여러 명의 정부를 두었으며 엘레오노라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76년 7월 10일 엘레오노라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곧 건강한 23세 여성에게는 드문 일이지만 심장마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피에트로는 개의 목줄을 이용해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6일 후 이사벨라도 남편에게 목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이 일은 피렌체 외곽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사냥용 별장 중 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올로는 이사벨라가 사촌 트롤로 오르시니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와 트롤로는
12년간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564년에 이사벨라가 임신 중에 또 다른 아이를 잃은 후 위로를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면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파울로가 아마도 처남인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 대공의 지원을 받아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들의 불륜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딸은 33세의 나이에 자신의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의 오빠의 승인하에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간통으로 오빠를 망신시킨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것은 메디치 가문의 딸들이 결혼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뒤 폭력적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초기 근대 유럽에서 귀족 여성들조차 얼마나 잔혹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인상적인 일례입니다. 이 비극적인 자매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긴 영상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아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포 같은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